안녕하세요, 멜론 마스크입니다. 오랜만에 영상 남기게 되네요. 요새 좀 바쁘다는 핑계로 좀 책을 좀 많이 못 읽고 있어요. 영상 못 올려드린 것도 있고, 많이 게을러졌죠. 솔직히 말해서 뭐 바쁘다라기보다는 볼 건 다 보고 있어요. 요새 뭐 넷플릭스, 지금 우리 학교에서는 이것도 다 보고, 물론 명절 때 보긴 했지만, 뭐 드라마나 이런 거 뭐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영상 못 올리고 책을 많이 못 읽어서 영상 못 올렸다. 이것은 약간 어떻게 보면 2022년 들어가지고 좀 핑계거리를 뭐 찾고 있다라고 해도 뭐 할 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자주 책을 좀 더 넷플릭스를 좀 멀리 하고 책을 좀 더 많이 읽고 독서 리뷰도 많이 올리고 다른 뭐 제가 이모티콘 활동도 하고 있고 블로그도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전자책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영상들도 많이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요무소가 따끈따끈한 신작이 나왔어요. 기요무소가 1년에 한 편씩 소설을 쓰는 작가로 되게 유명한데 아주 다작 작가죠. 그래서 드디어 2022년 아마 1월 10일경인가 나왔을 거예요. 1월 며칠 안 됐어요.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그 신작인 생강의 이름 모를 여인이라는 책이 딱 나왔었는데 이 책 진짜 제가 그 이전 영상 다 남겨드려야 돼. 제가 기요무소가 지금 현재까지 17권의 소설을 냈습니다. 한국어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프랑스에서도 17권 소설을 냈고 저는 그 17권의 기요무소의 소설 다 읽었어요. 기요무소의 왕팬이기 때문에 그때 1월 초에 나왔을 때 저는 이제 그 작년 그러니까 11월에 그러니까 한 2달 전쯤에 기요무소의 마지막 17번째 소설을 다 읽고 이제 무슨 재미로 사나라고 해서 사실 기요무소를 딱 끝내고 나니까 다른 소설들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히가시나게 있고에 제가 백조와 박쥐 그걸 올려드렸는데 그거는 상당히 재밌었어요. 상당히 재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요무소 급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의 데뷔작이 이번 신작이 나왔다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와 바로 샀죠. 제가 이제 사실 밀리의 서재 완전 꽂혀가지고 밀리의 서재로 책을 읽다 보니까 뭐 밀리의 서재가 한 달에 9,900원 광고 엄청 때리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10,000원이면 무제한으로 책을 읽을 수 있으니까 물론 없는 책도 있어요. 그래도 신작이 너무 많이 나오고 되게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가지고 책을 다 섭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밀리의 서재에 10,000원 내고 도 충분하게 책을 수십 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다 라고 생각해서 밀리의 서재에 구독을 하고 나서는 제가 종이책을 안 사고 있어요. 정말 가지고 싶은 종이책 말고는. 그래서 근데 기요무소 나왔다 그래서 사실 제일 먼저 밀리의 서재 검색을 해봤는데 이거는 아직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한데 그렇다고 제가 이제 도서관에다 신청했는데 뭐 도서관에서도 구매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다릴 수 없다 해가지고 달려가서 유일하게 소설책, 특히 대중소설은 제가 신작 종이책으로 산 기억이 없는데 이 책을 샀어요. 무려 그만큼 제가 기요무소의 팬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기요무소의 신작에 대한 오늘은 제가 보통 내용 리뷰를 해드렸는데 내용 리뷰에 앞서가지고 솔직히 먼저 약간 생뚱맞을 수 있는데 기요무소가 데뷔 2021년 스키다마 링크로 데뷔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그 전부터 이제 글을 많이 썼겠죠. 근데 단순하게 데뷔 이후의 작가 경력으로만 따지면 22년째가 돼가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그의 소설이 완숙한 소설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궁금증도 되게 있었어요. 근데 다 읽고 나서 어제 다 읽었는데 어땠냐? 솔직히 약간 이랬어요. 이랬기 때문에 먼저 제가 생뚱맞는 게 아니고 정말 연결선상에서 글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가지고 먼저 제가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는가? 라는 이제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기요무소의 데뷔작은 정말 스키다마 링크는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그게 제가 이제 16권까지는 뭐 그 후에 뭐 천사의 구름 이런 책들이거든요. 이런 책들은 정말 비슷하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되게 기요무소는 비슷한 스타일밖에 못 쓴다라고 욕을 하더라도 정말 재밌었어요. 정말 재밌었는데 그 데뷔작은 뭐야? 너무 기요무소 소설 맞아? 라고 싶을 정도로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근데 오히려 그의 데뷔작을 딱 마지막에 17번째로 읽고 나서 느꼈던 것은 실망스러웠지만 천재적인 이야기꾼
기억문서도 데뷔작은 초라했었다 라는 사실 때문에 역설적으로 제가 이제 작가를 지망합니다. 언젠가 책을 낼 거예요. 또 저에게는 희망의 빛을 보게 해준 또 역설적인 작품이 돼요. 세상 일이란 것은 무엇이 됐든 시간 투자해서 꾸준히 하게 하면 어느 정도 경지에는 오를 수 있다라는 희망이랄까요? 그런 희망은 또 다른 세계적인 초대형 베스트셀러 작가 스티븐 킹이 이제 그의 에세이였죠. 오wn writing. 그러니까 유혹하는 글쓰기에서도 똑같이 언급했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혹하는 글쓰기에서 형편없는 작가가 제법 괜찮은 작가로 변하기란 불가능하고, 또 훌륭한 작가가 제법 괜찮은 작가로 변하기란 불가능하고, 또 훌륭한 작가가 위대한 작가로 탈바꿈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스스로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고 시의적절한 도움을 받는다면 그저 괜찮은 정도였던 작가도 훌륭한 작가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런 문장들이 뭐 저와 같은 작가 지망생이나 아니면 글쓰기 되게 잘하고 싶어 하는 분들한테는 꽤나 희망적인 메시지죠. 근데 이제 여기서 딱 대충 이제 나도 할 수 있나? 나도 코칭만 제대로 받으면? 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명확히 또 얘기해요. 또 그 뒷부분에서 스분키 한 번 더 보수 박습니다. 여기서 나의 기본 전제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여러분이 형편없는 작가라면 그 누가 도와줘도 장차 훌륭한 작가는커녕 제법 괜찮은 작가도 되는 것은 impossible이에요. 하다. 그리고 여러분이 훌륭한 작가인데 위대한 작가가 되고 싶다면 빨리 포기하시라 라고까지 얘기해요. 여기서 이제 공식을 제가 써봤어요. 스티븐 킹의 저는 글쓰기 공식, 작가 공식이라고 제가 명명했는데, 이게 이제 말로 읽다 보니까 그 개념이 안 서잖아요. 뭐냐면 이렇게 해요. 그 최하위의 형편없는 작가예요. 형편없는 작가가 화살표로 괜찮은 작가가 되는 것은 점 impossible, 미션 impossible, 불가능하다. 또 괜찮은 작가가 화살표로 훌륭한 작가가 되는 것은, 근데 이거는 가능. 근데 단서가 있어요. 단서 조항이 스스로 노력을 기울이고 시의적절한 도움을 받아야 돼. 세 번째로 훌륭한 작가가 땡땡 해서 화살표로 위대한 작가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역으로 훌륭한 작가가 반대로 내려가는 거, 계단 내려가는 거, 하위로 괜찮은 작가로 내려가는 것도 불가능하다. 결론적으로는 형편없는 작가가 괜찮은 작가 되는 거 불가능, 훌륭한 작가, 위대한 작가 되는 것도 불가능, 역으로 훌륭한 작가가 괜찮은 작가로 내려가는 것도 불가능. 근데 유일하게 가는 건 딱 하나, 뭐냐면 그냥 괜찮은 작가가 훌륭한 작가가 되는 것은 가능 이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유혹하는 글쓰기를 썼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괜찮은 작가들만 내 책을 봐라 라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실 이 얘기를 좀 그러니까 여러분이 형편없는 작가라고 하면은 글쓰기 정말 젬병이다 라고 하면은 그냥 접어라 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독설이에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당신이 글쓰기 진짜 원해요. 근데 당신이 글쓰기 재능이죠? 라고 눈꼽만큼 찾아보지 못한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 더 쉽게 얘기하면 주위에서 너 글 좀 쓰네? 라고 이제 엄청나게 주위에서 많은 사람이 아니고 한 명이라도, 네 짝꿍이라도 아니면 부모님이더라도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개가 라도 단 한마디라도 들었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단 한마디라도 못 들어봤으면 하루빨리 포기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형편없는 작가도 못 된다 이거죠. 근데 이제 진짜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저는 지나간 개가 짖듯이 가끔 어쩌다 한 번씩 들었어. 진짜 친한 친구도 너 글 좀 쓴다 라고 하면 그래도 괜찮은 작가,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글쓰기 재능이에요.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은 스스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시의적절한 도움. 여기서 시의적절한 도움은 사실 스승한테 사사받는 거죠. 아니면은 학교를 문해창작과를 다닌다든지, 아니면 동네 글쓰기 교실 가더라도 정말 형편없는 작가들이 가르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꽤나 괜찮은 스승을 만난다는 조건이에요. 그런 도움을 어떤 식의 시의적절하잖아요. 이것은 그냥 괜찮은 작가를 나이 80에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럼 적절한 도움이겠죠. 근데 시의적절해야 돼요. 뭐냐, 젊었을 때 만나야 된다는 얘기죠. 안타깝지만 정말 괜찮은 시기에 적절한 스승한테 도움을 받는다면 여러분도 훌륭한 작가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말입니다. 그게 이제 시의적절한 도움 중에 하나로서, 한 스푼으로서 스티븐 킹이 유혹하는 글쓰기를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너 글 좀 잘 쓰네? 라는 얘기를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좀 듣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괜찮은 작가라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어떤 지금 당장 스티븐 킹이 유혹하는 글쓰기라는 책을 봐서 소설가로 데뷔하시면 됩니다. 그럼 훌륭한 소설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무슨 갑자기 기업물소 리뷰한다면서 10분 동안 무슨 쓰잘데가 없는 얘기를 하냐라고 이제 저한테 반문할 수 있는데, 자, 이게 여기서 중요해요. 기업물소의 신작 생강의 이름 모를 여인이 22년이라는 작가 경력에도 불구하고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기업물소는 그의 그 스키다마 링크 말고 그의 두 번째 소설, 구혜조로 하나의 현상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로 갑자기 한순간에 발돋움을 하고, 그 후로 나오는 그의 모든 책들은 당연히 베스트셀러에 오를 정도로 작가로서의 입지를 완전히 굳건히 했죠. 즉 누가 봐도 위대한 작가는 아니지요. 여기서 위대한 작가의 네이밍은, 딱지는 우리가 솔직히 정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정의를 어떻게,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한다면 위대한 작가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거나 아니면 현세 고전으로 불리우는 작품을 쓴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 정도의 급을 매겨야 된다고 하면은 기업물소는 그래도 훌륭한 작가이다가 분명하다. 그런데 그렇다면 다분히 실망스러운 그의 이번 신작, 이거 생강의 이름 모를 이름 미뤄볼 때 기업물소는 과연 퇴보한 것일까요? 그 정도 실망스러웠어요. 네, 스티븐 킹, 아까 말씀드린 스티븐 킹의 작가 공식에 따르면 훌륭한 작가가 괜찮은 작가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죠. 즉 기업물소는 여전히 내가 이 작품에 실망했다 하더라도 훌륭한 작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니까 즉 퇴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독자인 나는 실망스러웠던 것일까요?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드디어 생강의 이름 모를 이름의 여인에 대해서, 내용 스포는 없어요. 대해서 약간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가 이제 이 주제요. 두 번째 주제가 마지막인데, 기업물소의 작가로서의 변신 시도가 이 책의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기존의 클리셰, 기업물소가 맨날 하는 그 클리셰를 기대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역설적으로 실망했던 거예요. 그 클리셰 안 한 거예요. 얘기하면 클리셰 벗어났다라고 하면은 대단해 보이는 거죠. 다요. 기업물소는 이제 흔히들 그의 첫 작품이 가장 재밌다. 그러니까 기업물소의 책이 엄청 17권이 있는데 아무 책이나 집어가지고 첫 번째 이건 작품, 소설이 가장 재밌다라는 약간 핀잔이나 비아냥을 듣기도 하는 작가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작품들이 약간 패턴들이 비슷해. 어떤 패턴이냐? 총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전개가 빠르고 반전을 예측할 수 없다. 첫 번째. 두 번째, 주인공은 대다수 의사나 작가, 경찰관이거나 이면서 또는 술과 마약에 찌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세 번째는 판타지적 요소가 많이 가미되어 있다고, 네 번째는 시간여행이라는 소재를 되게 길게 쓴다. 이 4가지가 어떤 작품이든 조금씩은 나와요. 시간여행이 아닌 작품도 있지만, 판타지가 아닌 작품도 있지만, 대다수는 1번, 2번, 그러니까 전개가 빠르고 반전이 많다라는 거하고, 주인공이 의사, 작가, 경찰관이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는 것은 어떤 작품인데 100% 일치. 심지어 이번 작품에도 작가가 주인공이 나와요. 그렇죠. 또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 이거는 똑같아요. 근데 이런 식의 패턴이 줄곧 쓰이기 때문에 기업물소의 작품 다 읽고 나면 이게 어떤 작품이죠? 저 17권의 소설 거의 몰아쳐서 읽었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구분이 잘 안 돼요. 오히려 독서 리뷰, 오디오북 리뷰를 남겨드린 이유가 뭐냐면, 제 머릿속에서 그나마 글로 써가지고 남기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한 것도 있지만 제 자신을 위한 것도 있어요. 그 정도예요. 근데 이번 신작 생강의 이름 모를 여인은 기업물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빠른 전개가 빠져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 읽기가 힘들어요. 너무 지루해. 눈을 떼지 못할 정도의 몰입감이 기업물소의 주된 특징이었는데, 이제 그가 나이도 먹어가지고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됐나? 그 마냥 문제, 아까 말했죠. 글쓰기 재능도 다 빠져버렸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너무 실망이다. 근데 어제 막 아침에 책을 덮고 나와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 이틀이 지났죠? 하루가 지났고, 오늘 이틀 저녁인데, 이틀이 지나고 생각을 해보니까 기업물소가 작가로서의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과도기가 아닐까 싶어요. 어떤 이유에서냐? 첫 번째는 50이 가까워진 기업물소의 삶의 템포라는 주제입니다. 분석 이유, 사유 1. 아마 제 생각엔 나이 탓이 가장 클 거예요. 1974년 6월 6일이 기업물소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 기준으로 한국 나이로 49이고,
만으로는 48이에요. 그러니까 50이 다 된 나이죠. 사실 나이가 들면 신체적으로 노쇠해지죠. 긴밀하게 돌아가던 머리도 엄청나게 속도가 좀 늦어지고 예민했던 신체 모든 감각들도 둔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본인이 가장 즐겼었던 그 장기였던 빠른 템포의 소설이 나이가 들면서 작가 본인의 신체의 속도, 템포가 어긋나기 시작했을 거예요. 게다가 같은 스타일이라는 세간의 시선들도 따가웠을 겁니다. 그래서 느린 템포더라도 재밌는 소설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고 현재 자신의 나이의 템포에도 맞지 않았을까 싶어서 의도적으로 느린 템포를 선택했다고 저는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의도적인 느린 템포의 특징이 뭐냐면 흔히 얘기해서 떡밥을 잔뜩 던져요. 뭐 조금씩. 그래서 그 말미에 한꺼번에 흡수하는 스타일이 이야기 스타일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소설가에 국한하지 않고 가장 먼저 이런 스타일의 이야기를 쓰는 사람으로 그냥 이야기꾼으로 얘기하면은 인터스텔라나 테넷, 인셉션의 이야기를 써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그렇죠.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영화가 대다수 다 재밌긴 한데 초반에는 대다수 약간 완전 지루하지 않지만 좀 지루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하지? 라고 하는데 후반 특히 30분에 몰아치는 그리고 또 러닝타임이 인터스텔라 3시간이고 테넷 한 3시간 정도 되고 인셉션도 3시간 정도 되죠. 러닝타임이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좀 약간 1시간 반, 2시간까지 되게 지루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막판 30분에서 1시간 몰아치듯이 앞에서 뿌려놨던 이야기들을 버무려 가면서 뭐 관객들 뒤통수를 치는 능력이 되게 뛰어나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또 만화가로는 요괴소년 호야와 꼭두각시 서커스를 써낸 후즈타 카지히로라는 제 만화가가 있어요. 그 사람 대단하죠.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저에게 공감할 겁니다. 사실 초반부 아까 말씀드렸죠. 중반부까지 재미는 있지만 딱히 이렇다 흡력까지는 없지만 이야기 후반부에서 터진 반전들로 인해서 사람들을 소름 끼치게 할 정도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기욤무소가 쓰려고 했다.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스러웠던 것은 그 반전이 그다지 크지 않아요. 물론 그 반전이 제 개인적으로는 이 책에서는 현실에 그쳤어요. 여전의 기욤무소라면 아마 반전으로서 판타지적 요소를 차용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목이 뭐였지? 뭐 그런 거였으면 저승에서 온 사람이 있다든지 아니면 저승사자 비스무리한 컨셉으로 된다든지 뭐 이런 반전이 있어요. 근데 그 판타지 요소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신작에서는 철저하게 현실에 기반해서 그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다소 있지만 아마도 기욤무소가 현재 그런 작가의 범주에 자기 스스로 구전장을 내밀고 있지 않을까 싶은 게 제 분석입니다. 첫 번째, 왜 재미가 없냐? 왜 실망스러웠냐? 라고 이제 제가 분석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해피 엔딩 지향적이었던 기욤무소의 변신 시도입니다. 무슨 얘기냐? 게다가 이번 소설에서 가장 이전과 달라진 점이 하나 얘기한다면 정말 가장 강력하게 반전은 여전히 그의 패턴대로 했었는데 강력하지 않다. 그 이유가 느린 템포로 인해서 그 반도 유도했지만 템포가 늦어지는 게 가장 커요. 템포를 늦추는 거. 두 번째는 완결짓지 않았어요. 이게 가장 놀라웠어요. 사실 이게 진짜 놀라웠어요. 왜냐면 뭐지? 왜 오픈 엔딩이지? 이런 거죠. 열린 결말 있잖아요. 이전에 기욤무소는 그의 모든 소설, 17권의 모든 소설을 해피엔딩으로 무조건 끝내요. 무조건 연인 얘기가 대다수 많은데 대다수 불우했던 어린 시절 불우했던 남녀 주인공들이 지금도 약간 불행하거나 연애를 다시 시작한다든지 사랑에 빠진다든지 행복한 가정을 꾸려 옆에 아이가 있다든지 얘 하는 식으로 무조건 행복하게 결론을 맺어요. 근데 이번 신작에서는 열린 결말인 거예요. 그래서 뭐야? 갑자기 시즌 2야? 2 있어? 생강이 이름 모를 여인 이곳 나와? 라고 하는 의아함이 들 정도로 뭐야? 왜 여기서 끝내?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를 이게 가장 큰 변화인데 첫 번째 나이 듦의 템포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기욤무소가 나이가 이제 50줄에 이제 접어들잖아요. Into his 50s죠. 그래서 인생은 언제나 행복하지도 또 언제나 불행하지도 않은 그 사이를 진포가듯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자기 나름대로 가치관이 정립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솔직히 젊었을 적 기욤무소는 소설을 통해서 인생의 행복을 이야기하고 싶었고 본인 또한 그런 인생을 희망했을 테이고 또
자신의 소설을 읽는 독자 또한 그런 꿈을 같이 꾸게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나이가 더 들고 난 기요무소, 50 다 된 기요무소는 인생은 핑크빛이라는 단면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기만적인 이야기, 자기 아무리 소설가라 하더라도 소설은 현실을 기반에 두는 거잖아요. 기반적인, 그리고 그 소설을 읽는 사람들은 앞으로의 자기의 삶을 희망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인생을 더 잘 살기 위해서 소설을 읽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기만적이지 않나? 나는 너무 환상을 심어주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것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원래 기요무소는 그로 주인공이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되게 선호했어야 했는데, 기요무소가 열린 귓말을 글을 마무리했다는 것은 또 하나 자기 자신의, 그러니까 작가 자신의 상상력만으로 주인공의 손발을 아예 묶어버리는 거죠. 행복하게 살았어요, 불행하게 살 수도 없어 라고 하는 것보다는 무라카미 하루키가 한 식으로 독자들 각자의 머릿속에서 주인공들이 살아갈 수 있는 여지, 아주 자유롭게를 남겨두는 것이 더 올바른 소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이 두 가지 때문에 기존의 기요무소의 팬들은 실망했어요, 솔직히. 결론은 이제 나오면서 얘기할게요. 사실 이전에 아까 말씀했지만 저의 이제 기요무소 리뷰들은 이야기를 압축해서 담았어요. 근데 하지만 이번 리뷰에서는 그의 소설을 요약하지는 않겠습니다. 스포가 없죠. 신작에 대한 일종의 예우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기요무소가 신작에서 꾀한 변신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야기할 게 더 많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하냐 마냐에 대한 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두 가지 질문 해야 돼요. 첫 번째 질문은 기요무소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저의 대답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의 전작들을 먼저 읽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해요. 전작들 중에서 어떤 작품을 추천하냐고 저한테 묻는다면 데뷔작인 스키다마 링크를 제외하고는 아무 책을 고르셔도 아주 만족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 기요무소를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솔직히 기요무소의 왕팬이라면 추천합니다. 물론 왕팬이라면 제 추천이 아니라도 읽겠죠. 하지만 기요무소의 기존 소설의 이야기 패턴, 이야기만, 소설가를 좋아하지 않고 딱 이야기만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작가를 좋아하면 그 작가를 되게 숭배하는, 그 작가의 모든 소설, 감독을 좋아한다, 그 감독의 모든 영화들을 찾아본 스타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야기만을 사랑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아요. 아마도 그 스타일의 이야기를 저도 왕팬이지만 기대를 했잖아요. 그래서 적잖이 실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마치 이거 같은 사람이 맞나? 마치 제가 데뷔작인 스키다마 링크를 읽고 기요무소가 쓴 거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이 작품도 기요무소가 쓴 게 맞아? 라고 할 정도로 상당한 변화를 꾀한 작품이기 때문에 상당히 실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왕팬만 추천드립니다. 물론 저는 기요무소의 왕팬이라서 그의 또 다른 신작, 그러니까 앞으로 1년 뒤인 2023년 초에 나올 것 같은 그의 또 다른 신작이 되게 기대가 돼요. 이번 신작에서 변화를 시도했죠. 그리고 또 그 변화가 아주 몸에 익숙해져가지고 한층 더 성숙한 훌륭한 작가로 우리 곁에 와줄 것을 저는 믿기 때문이죠. 네. 여러분도 제 리뷰를 듣고 기요무소의 신작들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 라고 하신 분들은 강력하게 그래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도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